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이기적 유전자. 지은이 리처드 도킨스는 영국의 동물학자이자 진화생물학자죠. 그래서 진화론의 관점에서 유전자와 DNA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 고분자 화합물질로 유전자와 유전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물질이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읽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려워요. 그의 또 다른 대표작인 만들어진 시는 600쪽 정도로 두툼했지만 술술 읽혔는데 이 책은 조금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나 읽다 보면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근원적 성찰에 이르게 됩니다. 다만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의 주장은 과학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덕이나 종교의 눈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에이 알려좀 주쇼. 역사 알려좀 주쇼. 해올 태초에는 단순함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글자 그대로 단순함이죠. 생명 탄생 이전의 지구에는 물, 이산화탄소, 메탄, 암모니아 등 단순한 화합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억에서 40억 년 전 여기에 번개된 에너지원이 가해져 아미노산과 퓨린, 피리미딘이라는 유기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에 자기 복제를 하는 분자, 자기 복제자, 레플리케이터가 우연히 생겨납니다. 이것이 DNA인데 이런 물질이 자연적으로 우연히 생겼다니 실감이 가지 않죠. 도킨스는 이 상황을 확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제 장인어른은 돌아가시기 전에 로또를 매주 한 장씩 샀습니다. 물론 1등 당첨의 행운을 끝내 얻지 못하셨죠. 그런데 만약 수억 년 동안 계속해서 매주 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언젠가는 횡재를 할 수도 있었겠죠. 초기 자기 복제자를 편의상 A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제자는 AAA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복제를 하겠죠. 이들 각각의 A는 또 AAA식으로 반복해 복제하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복제 오류로 변종 A1이 만들어지고 또 A2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A1, A1, A2, A2들이 다시 만들어지죠. 현대의 정교한 DNA 분자도 자기 복제를 할 때 가끔 오류가 나는데 초기 자기 복제자는 오류가 더 많았을 겁니다. 이들 오류 복제자 A1, A2가 진화의 단초가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이 오랜 세월 반복되면서 자기 복제자들이 많아집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 복제에 필요한 자원은 유한하고 자기 복제자는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존 경쟁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 복제를 잘하는 복제자는 수가 계속 늘어나고 못하는 복제자는 도태되는 것이죠. 자연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 자기 복제자들은 경쟁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둘레에 단백질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나아가 단순히 세포 속에서 가만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을 담을 보다 큰 그릇인 생존 기계, 서바이벌 머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존 기계는 경쟁 환경 속에서 점점 더 커지거나 정교해져 코끼리도 되고 인간도 되고 새, 물고기, 뱀, 박테리아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 인간은 무엇일까요? 도킨스는 우리 인간은 몸속에 있는 유전자를 유지하기 위한 유전자의 생존 기계, 로봇에 불과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왠지 영화 매트릭스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유전자의 유일한 목적은 생존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복제수를 늘리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유전자는 자신이 생존 기계가 살아가면서 닥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생존 기계를 조종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를 만나면 공격하라, 상대가 덤비면 싸워라, 상대가 강하면 도망가라 이런 식의 프로그래밍을 미리 해 놓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유전자는 본질적으로 비정한 이기주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전자는 자연 선택을 거쳐 진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연 선택의 과정은
다른 유전자를 제치고 특정 유전자 자신이 살아남는 것이니까 태생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냉정히 말해서 인간은 이기적이고 인류의 보편적 사랑이나 인류 전체의 번영은 진화적 생물학적으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번쩍 손들고 질문하고 싶어집니다. 아니, 무슨 그런 암울한 말씀을. 그럼 개인이 공동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이 불가능하단 말이요? 또 도덕과 종교에서 말하는 관대함, 이타주의, 자비와 사랑 이런 가치를 휴지통에 버려야 한단 말인가요? 도킨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러한 것과 바람직한 것, 즉 사실과 이상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기적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관대함과 이타주의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전적으로 이타적 행동을 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지 않아 그런 학습이 어렵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유전자가 고정불변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현실 세계에서 그런 학습 말고도 유전자의 이기주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장치가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혈연입니다. 여러분은 딸이 이쁩니까? 조카딸이 이쁩니까? 너무 뻔한 질문이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 딸이 조카보다 내 유전자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근연도, relatedness라고 하는데요.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이죠. 해월과 딸 S의 근연도는 2분의 1입니다. 자식은 부모 양쪽에서 유전자를 받으니까요. 해월과 조카딸의 근연도는 얼마가 될까요? 이때는 공동 조상까지 올라가야 하지요. 해월과 부모가 2분의 1, 부모와 해월 형제가 2분의 1, 해월 형제와 조카딸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을 3번 곱하면 8분의 1이지요. 결국 딸의 근연도가 2분의 1이고 조카딸의 근연도가 8분의 1이니까 내 유전자를 보다 많이 갖고 있는 딸에게 더 정이 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모든 행위가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유전자는 세대를 통해 복사돼 전승되어 갑니다. 그렇다면 자식 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일단 무조건 많이 낳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야 유전자 수를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좋은 방안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죠. 박새는 한 번에 6개 남짓 알을 품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미 박새 한 마리가 평균 30초에 1회꼴로 먹이를 구해옵니다. 만약 박새가 12개 정도의 알을 품는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새끼 수가 2배로 늘어나서 15초마다 먹이를 날라와야겠죠. 그건 사실 어려우니까 박새 새끼 12마리는 배가 고파 거의 죽게 될 겁니다. 결국 6개의 알을 낳는 유전자가 살아남아 세대를 이어 계속 복제수를 늘려가는 것이죠. 이렇게 자연 선택에 의해서 적정한 자식 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기 유전자 수를 늘리려면 아들과 딸을 각각 얼마나 낳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연 선택에 따르면 암수의 최적 성비는 50대 50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바다코끼리의 예를 보죠. 바다코끼리는 암수 교미의 88%가 4%의 수컷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평생 교미 한 번 해보지 못하는 독신 수컷이 넘쳐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암수의 수가 같은 비율을 유지합니다. 여기서 거의 딸만 낳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나타났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바다코끼리 무리에서 암컷의 성비가 높아지겠지요. 그러나 이들이 필요한 정자는 소수의 수컷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므로 집단 전체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별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들의 부모는 자신의 자식이 더 많아진 암컷과 교미할 수 있으므로 수백 마리에 달하는 바다코끼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딸만 낳는 바다코끼리는 그보다 훨씬 적은 숫자의 자손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들을 낳는 부모의 유전적 이익이 딸만 낳는 부모의 이익보다 훨씬 큰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들을 낳는 유전자가 점점 증가해 남녀 성비가 다시 비슷해지게 됩니다. 도킨스는 이런 상황을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 ES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진화 과정에서의 균형점이라고 볼 수 있죠. 리처드 도킨스는 다인의 진화론을 정교하고 진전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인간은 몸속 유전자의 생존을 위한 생존 기계고 프로그래밍된 로봇에 불과하다. 몸 안의 유전자는 이기적 존재다. 이런 전제인데요. 얼핏 들으면 이상적인 가치를 너무 부인하는 것 같아 당황스럽고 무엇인가 반론을 제기하고도 싶어집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그의 얘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사실들이어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결국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성찰로 귀결될 텐데요. 다음 편에서 인간과 동물을 차별화하는 요소인 문화를 중심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얼TV 정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